한밤중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큰딸 미숙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요. 나이가 몇인데 재혼을 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자식들이 제 행복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며칠 후 은행에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 통장이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제 딸이 동결시킨 거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현관 비밀번호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바꾼 거였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딸이 경찰을 불러 제 약혼자를 사기꾼으로 신고했습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는 박영자입니다. 올해 75입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58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과요. 행복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자식들이 모든 걸 가로막았습니다. 평생 좋은 엄마로 살았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 행복은 선택하면 안 되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번만큼은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박영자입니다. 올해 75살이고 남편을 10년 전에 떠나보냈습니다. 암으로 2년을 투병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저는 혼자 이 넓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식은 셋입니다. 큰딸 미숙이는 50살 전업주부, 작은딸 미정이는 48 회사원, 막내 아들 준호는 45으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합니다. 모두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꾸렸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뜸해졌습니다.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오지 않습니다. 전화는 합니다만 대화는 짧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도 바쁘다며 끊어버립니다. 하지만 제가 용돈을 준다고 하면 달라집니다. 금방 달려옵니다. 용돈 받고 가면서 잘 지내라고 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명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시간 있다가 바빠서 간다며 돌아갑니다. 손주들도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TV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그냥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남편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합니다. 이웃들과 가끔 차를 마십니다. 모두 혼자 삽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우리는 외롭습니다. 그게 노년의 삶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58년 만이라고 했습니다. 갈까 말까 고민했지만 심심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동창회 장소는 시내 한식당이었습니다. 조금 긴장되었습니다. 58년 만에 만나는 사람들이니까요. 식당에 들어가니 이미 열댓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백발이었습니다.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58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영자야. 박영자 맞지? 돌아보니 한 남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누구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나야, 이동식. 기억 안 나? 동식? 이동식? 그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남학생. 키가 크고 조용했던 그 아이. 그리고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58년이 지났지만 그 웃음은 그대로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두근거림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앉았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있었지만 저는 동식하고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식은 결혼했었지만 아내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자식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셋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58년의 이야기를요. 동식은 대기업에서 부장까지 했다고 합니다. 은퇴하고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영자야, 우리 그때 참 순수했지?
동식의 말에 저도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다 동식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사실 나 너 좋아했었어.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75살 할머니가 얼굴이 빨개지다니. 하지만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동식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자야, 이제라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기뻐.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행복한 시작이 아니라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동식과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났습니다. 공원을 산책하거나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마치 젊은 연인들처럼요. 우리는 옛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추억, 첫사랑의 기억, 그 시절의 꿈들. 58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는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동식은 참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길을 걸으면 팔을 잡아줬고 문을 열어줬고 의자를 빼줬습니다. 남편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었습니다. 어느 날 동식이 말했습니다. 영자 씨 덕분에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아. 저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동식 씨 만나서 행복해. 1년쯤 지났을까요? 우리는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동식이 제 손을 잡고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자 씨, 우리 결혼하면 안 될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재혼? 75살에?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뻤습니다. 동식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이런 말 하는 게 우습지만 남은 인생 함께 살면 안 될까?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워. 영자 씨랑 함께 하고 싶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8년 만에 이루어진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약혼 반지를 사러 갔습니다. 백화점 귀금 속 코너에서 젊은 직원이 신기한 듯 저희를 봤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우리는 행복했으니까요. 동식이 물었습니다. 영자 씨, 자식들한테 말해야겠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내일 애들 불러서 말하겠다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악몽의 시작일 줄은. 다음 날 저는 세 자식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오후 6시 큰딸 미숙이 먼저 왔습니다. 곧 작은 딸 미정과 아들 준호도 도착했습니다. 세 자식이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미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아프세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아니, 건강해. 그게 아니고 엄마가 재혼하기로 했어.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세 자식 모두 입을 벌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큰딸 미숙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뭐라고요? 엄마, 정신 차려요. 나이가 몇인데 재혼을 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75이고 그래서 재혼하면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미숙이 소리쳤습니다. 당연히 안 되죠. 작은 딸 미정도 가세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냐고, 어디서 만났냐고, 재산은 얼마나 되냐고 따졌습니다. 엄마 돈 노리는 거 아니냐는 말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동식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미정은 요즘 노인들 상대로 결혼 사기치는 사람들 많다며 의심했습니다. 아들 준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돌아가신 지 겨우 10년이에요. 벌써 재혼이요?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행복하길 바라셨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이 비웃었습니다. 엄마, 창피해 죽겠어요. 동네에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너희들은 엄마 행복을 생각 안 하냐고 물었습니다.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행복은 우리가 챙겨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남자는 만나지 마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된다고, 나는 동식 씨랑 결혼할 거라고. 세 자식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나오시면 우리도 방법이 있어요. 그날 밤 세 자식은 씁쓸한 얼굴로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식에게 전화했습니다. 어제 애들한테 말했다고 심하게 반대했다고 말했습니다. 동식은 괜찮다고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라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동식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큰딸 미숙이 남편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변호사한테 상담받았다고 했습니다. 사위가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재혼하시면 법적으로 복잡해진다고 재산 문제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재혼하시면 그 남자한테도 상속권이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너희들 재산 때문에 반대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미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연히 문제죠.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인데 왜 남한테 줘요? 사위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남자가 정말 어머니를 사랑하는지 재산을 노리는지 어떻게 아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동식의 재산 상황을 정확히 모르니까요. 사위가 제안했습니다. 그 남자 신원 조회 좀 해봐도 되냐고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안 된다고, 그건 동식 씨한테 실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만약 사기꾼이면 어쩌려고요? 며칠 후 작은 딸 미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남자 자식 있냐고 물었습니다. 없다고 대답했더니 정말 확실하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자식들 나타나면 어쩌냐고 엄마 재산 다 뺏긴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너희들은 돈 이야기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현실이 그렇다고 우리도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걸 저는 곧 알게 됐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동식과 함께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여행 경비를 인출하려고 은행에 갔습니다. 2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했는데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거래가 정지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따님께서 거래 정지를 요청하셨다고 미숙 고객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미숙이 제 통장을 동결시켰다고? 왜냐고 물었더니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차원이라고 어머님께서 최근 이상한 사람들과 접촉하신다고 따님이 말씀하셨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상한 사람. 동식을 말하는 건가요? 지금 당장 풀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신청하신 분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나와 바로 미숙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여 따졌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내 통장을 왜 동결시켰냐고 소리쳤습니다. 미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엄마를 위한 거예요. 요즘 보이스피싱 많잖아요. 그 남자한테 돈 주시면 안 되니까요. 저는 동식 씨는 사기꾼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이 말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엄마, 제정신으로 판단하세요. 저는 제정신이라고, 너희들이 이상한 거라고 소리쳤습니다. 미숙이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그 남자랑 헤어지세요. 그럼 통장 풀어드릴게요. 저는 안 된다고, 나는 동식 씨랑 결혼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숙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통장은 계속 동결이에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제 딸이 절 이렇게 대하다니. 동식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동식은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영자 씨, 내가 낼게. 돈은 걱정하지 마.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식보다 동식이 더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제주도는 아름다웠고 동식과의 시간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는데 현관 비밀번호가 안 열렸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다시 눌러봤습니다. 하지만 틀렸다는 메시지만 나왔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누른 건가? 다시 천천히 눌러봤습니다. 하지만 역시 안 열렸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아들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잘 됐다고 현관 비밀번호가 안 열린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제 얼굴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바꿨어요, 엄마.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내 집 비밀번호를 내 마음대로 바꾸냐고 소리쳤습니다. 준호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안전을 위해서요. 그 남자 들어오면 안 되니까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여기는 내 집이라고, 내 집이 아니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집이에요. 남한테 줄 수 없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동식 씨가 남이냐고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엄마한테는 아니지만 우리한테는 남이죠. 저는 아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봤습니다. 준호가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들어가세요. 하지만 그 남자는 절대 집에 못 들어와요. 비밀번호도 알려드릴 수 없고요. 제가 매일 확인할게요.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준호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현관에 서서 울었습니다. 제 아들이 절 이렇게 대하다니. 제 집인데 제 마음대로 들어갈 수조차 없다니. 안으로 들어가니 집 안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누가 뒤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메모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미숙의 필체였습니다. 중요한 서류들은 제가 보관하고 있다고, 도장이랑 통장도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안전을 위해서라고 그 남자한테 속지 말라고 써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구겨버렸습니다. 안전? 이게 안전을 위한 거라고. 이건 감금이고 통제였습니다. 저는 동식에게 전화해서 울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동식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잠시 거리를 두는 게 낫지 않겠냐고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싫어요. 동식 씨까지 날 버리면 안 돼요. 동식이 말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야. 다만 자식들이 너무 반대하는데.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동식 씨, 나 결심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동식 씨랑 결혼할 거예요. 동식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영자 씨, 고마워. 나도 널 지킬게. 하지만 우리의 시련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 후 자식들이 모두 집에 모였습니다. 표정들이 심각했습니다. 큰딸 미숙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남자 이동식에 대한 신원 조회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희들이 동식 씨를 조사했냐고 물었습니다. 미정이 당연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엄마를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보기 싫다고 동식 씨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이거 꼭 보셔야 한다고요. 저는 마지못해 서류를 펼쳤습니다. 사설 탐정의 조사 보고서였습니다. 대상자 이동식 78세, 대기업 부장 출신, 현 재산 아파트 2채와 예금 3억 원, 부채 없음, 전과 없음, 자녀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읽고 미숙을 봤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고 물었습니다. 오히려 동식 씨가 나보다 재산이 많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동식 씨를 사기꾼이라고 했냐고 따졌습니다. 세 자식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다그쳤습니다. 말해보라고. 너희들 이미 알고 있었지? 미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
너희들은 동식 씨가 사기꾼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나한테 거짓말한 거잖아.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재산이 많다고 좋은 사람인 건 아니에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고요? 미숙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상속이요. 엄마가 재혼하시면 그 남자한테도 상속권이 생겨요. 엄마 재산의 절반이요. 저는 드디어 이해했습니다. 자식들이 반대하는 진짜 이유를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들, 재산 때문에 반대하는 거구나. 미정이 변명했습니다.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오해? 이게 오해야? 너희들은 엄마 행복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잖아. 준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소리쳤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세 자식은 머뭇거리다가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울었습니다. 제 자식들이 이렇게 탐욕스러웠다니. 돈 때문에 엄마의 행복을 가로막다니.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우연히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작은 딸 미정에게 전화를 하려다가 실수로 영상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미정이 받았지만 화면을 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들렸습니다. 저는 말을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다른 목소리들이 들렸으니까요. 미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언니, 엄마 설득은 안 될 것 같아. 미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어쩌지? 엄마가 정말 재혼하면.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상속이 완전 꼬이는 거야. 그 남자한테 절반 가잖아.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세 자식이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그 남자가 죽으면 그 재산도 엄마한테 가는 거잖아. 그럼 나중에 우리가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어. 미정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엄마가 먼저 가시면?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끝이야. 엄마 재산 절반이 그 남자한테 가고 그 남자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 자식이 없다고는 하지만. 미숙이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막아야 한다는 거야. 엄마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미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너무 완고해.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럼 강수를 둬야지. 통장 동결은 이미 했고 집 비밀번호도 바꿨고. 다음은 뭐가 있을까? 미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경찰 신고. 미정이 물었습니다. 신고? 무슨 명목으로? 미숙이 대답했습니다. 결혼 사기. 노인 학대. 뭐 그런 거. 저는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비열한 사람들이었다니. 엄마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엄마의 행복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식에게 전화했습니다. 빨리 결혼하자고 말했습니다. 동식이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만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1시간 후 저는 동식을 만나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동식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영자 씨, 미안해. 나 때문에 자식들과 사이가 나빠졌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동식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제 자식들이 문제예요. 동식이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인데 이렇게 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동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동식 씨, 우리 결혼해요. 빨리. 자식들이 더 방해하기 전에. 동식은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영자 씨가 원한다면. 하지만 자식들의 방해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동식과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조용히 자식들 몰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9시 저는 집 앞에서 동식을 기다렸습니다. 동식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차로 다가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동식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제 아들 준호였습니다. 준호가 소리치며 동식을 밀쳤습니다. 야, 이 사기꾼 자식아. 동식이 비틀거리며 넘어졌습니다. 팔을 짚으며 쓰러지는 모습에 저는 소리쳤습니다. 준호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준호가 동식에게 소리쳤습니다. 엄마한테 손 떼. 우리 엄마한테 접근하지 마. 동식이 일어나려고 했지만 팔을 다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달려가 동식을 부축했습니다. 준호가 저를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저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사기꾼이에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동식 씨는 사기꾼 아니야. 준호가 외쳤습니다. 엄마가 속는 거예요. 정신 차려요.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제 자식을 때렸습니다. 손바닥이 준호의 뺨을 때렸습니다.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저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내 아들은 이렇게 폭력적이지 않아. 내 아들은 엄마를 사랑해. 근데 너는 돈만 생각하잖아.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 119에 신고했습니다. 곧 구급차가 왔고 동식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팔에 금이 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동식을 간호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동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영자씨.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제 약혼자를 다치게 했으니까요. 그리고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경찰이 동식을 찾아왔습니다. 결혼 사기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신고했냐고 물었더니 박미숙 씨라고 대답했습니다. 제 큰딸이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동식 씨는 사기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식은 팔을 다쳐서 움직이기 힘들었지만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도 함께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동식의 재산 상태를 확인했고 전과 기록도 조회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동식 씨는 혐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신고인 박미숙 씨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녀분들과 대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이렇게 가족 간 갈등이 깊어지면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애들이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저도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서 오래된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20년 넘게 써온 가계부였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자식들에게 준 돈을 모두 기록해뒀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계산했습니다. 2015년 설날 미숙 100만 원, 미정 100만 원, 준호 100만 원. 추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6년 미숙 아들 대학 입학금 500만 원. 2017년 준호 사업 자금 1000만 원. 2018년 미정 전세금 보증금 2천만 원. 한 장 한 장, 한 줄 한 줄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총액은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10년간 제가 자식들에게 준 돈이 2억이 넘었습니다. 명절 용돈, 경조사비, 손주 용돈, 긴급 자금, 사업 자금, 전세금. 자식들이 손 벌릴 때마다 저는 아낌없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행복하고 싶다고 하니 자식들은 제 통장을 동결시키고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제 약혼자를 폭행했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내 돈 받을 때는 좋아하면서 내가 쓰려고 하면 막는구나. 저는 가계부를 복사했습니다.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가는 길에 저는 우연히 준호의 사무실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차를 세우고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와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여보, 탐정 보고서 진짜 맞는 거야?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 남자 재산이 엄마보다 많아. 며느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왜 반대하는 거야? 오히려 좋은 거 아냐? 준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바보야. 그 남자 재산이 많으면 엄마 재산을 노릴 이유가 없다는 거잖아. 그럼 진짜 사랑인 거지. 며느리가 이해했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막아야 해. 엄마가 재혼하면 우리가 받을 상속이 줄어들어.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근데 그 남자 자식도 없다며. 그럼 나중에 그 남자 재산도 엄마한테 가는 거 아냐?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그게 문제야. 엄마가 그 남자보다 먼저 죽으면 어떡해? 그럼 엄마 재산 절반이 그 남자한테 가. 그리고 그 남자가 죽으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 저는 문 밖에서 모든 대화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는 동식의 재산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기꾼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숨긴 겁니다. 저한테 거짓말한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준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들. 다 들었어. 너희들이 거짓말한 거.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며느리가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준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동식 씨가 사기꾼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지? 재산도 많다는 거 알고 있었고. 준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는 언제부터 이렇게 비열한 사람이 됐니?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볼 것도 들을 것도 없었습니다. 제 자식들은 돈 때문에 엄마를 배신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옷장 깊숙이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남편의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2014년 6월 15일, 오늘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영자에게 미안하다고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도 미안해했구나.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2015년 1월 3일, 영자가 외로워 보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없으면 혼자 어떻게 살까, 아이들이 잘 챙겨줬으면 좋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 다음 장, 2015년 8월 20일의 내용이었습니다. 영자 미안하다고, 나는 당신을 충분히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다고, 당신은 나를 위해 평생을 희생했는데 나는 당신에게 무엇을 해줬냐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남편도 알고 있었구나. 제가 희생했다는 것을.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2015년 11월 28일,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자에게 마지막 부탁이 있다고, 내가 먼저 가면 당신은 외롭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달라고, 재혼해도 괜찮다고,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꼭 안고 울었습니다. 남편도 제 행복을 바랐구나. 재혼해도 괜찮다고 했구나. 여보 고마워요. 이제 나 행복해질게요. 저는 일기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새 자식을 다시 불렀습니다. 새 자식이 마지못해 집에 왔습니다. 표정들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저는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앉으라고. 새 자식이 어색하게 앉았습니다. 저는 탁자 위에 여러 서류를 펼쳤습니다. 미정이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증거라고, 너희들이 얼마나 비열한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가계부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지난 10년간 너희들한테 준 돈 기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총 2억 3천만 원이라고. 명절 용돈, 손주 용돈, 긴급 자금, 사업 자금. 너희들이 손 벌릴 때마다 내가 준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새 자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두 번째로 탐정 보고서 4본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너희들이 동식 씨 조사한 거지. 동식 씨가 사기꾼이 아니라는 거, 재산도 많다는 거 다 알고 있었지? 그런데 나한테는 거짓말했지? 미숙이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소리쳤습니다. 입 닥쳐. 아직 안 끝났어. 세 번째로 남편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너희 아버지가 쓴 일기라고. 마지막 장 읽어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펼쳐서 자식들 앞에 놓았습니다. 새 자식이 읽었습니다. 내가 먼저 가면 당신은 외롭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달라. 재혼해도 괜찮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다. 미정이 울먹였습니다. 아버지가.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 아버지도 내 행복을 바랐다고, 재혼해도 괜찮다고 하셨다고. 근데 너희들은 뭐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죄송하다고? 너희들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죄송하다는 말로는 부족해. 미숙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저는 네 번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였습니다. 유산 분배 계획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은 동식 씨한테 절반, 너희한테 절반이라고. 그것도 싫으면 한 푼도 못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세 자식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왜? 너희들 재산 때문에 반대한 거잖아. 그럼 이제 분명히 해두는 거야. 미숙이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따졌습니다. 그럼 뭐야? 진짜 나를 걱정해서 반대한 거야? 아니면 돈 때문이야? 세 자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대답 못하겠지. 너희들은 돈이 우선이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달라고. 더 이상 너희들 얼굴 보기 싫다고 말했습니다. 준호가 울먹였지만 저는 소리쳤습니다. 나가라고. 세 자식은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으니까요. 사흘 후 누군가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준호의 아내, 제 막내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들어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와 앉았습니다. 표정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들어보시라고 말하며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세 자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재혼 막아야 한다. 상속 때문이다. 그 남자한테 재산 절반 가면 큰일이다. 엄마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막자. 저는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었지만 다시 들으니 화가 났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이걸 나한테 보여주는 거냐고.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반대했어요. 남편한테 어머니도 행복하실 권리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듣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친정 어머니도 혼자 사세요. 외로워하시는 거 알아요. 만약 어머니가 좋은 분 만나신다면 저는 축하드릴 거예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동식 씨 좋은 분이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럼 결혼하세요. 남들 눈치 보지 마시고요. 저는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제 자식들보다 며느리가 더 따뜻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 써도 되냐고 물으니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거라고 필요하시면 쓰시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돌아간 후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증거가 하나 더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결전을 치를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동식과 함께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통장 동결, 집 비밀번호 변경, 폭행 사건, 경찰 신고. 모든 것을요.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라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범죄라고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첫째, 통장 무단 동결은 재산권 침해라고, 둘째, 집 비밀번호 무단 변경은 주거 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셋째, 폭행은 상해죄고, 넷째, 허위 신고는 무고죄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고소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이라고, 하지만 자녀분들이지 않냐고, 정말 고소하시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내 자식들을 고소한다고?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제안했습니다. 일단 경고장을 보내는 건 어떠냐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라고, 그럼 자녀분들도 생각을 달리 하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달라고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는 내용 증명을 작성했습니다. 자식들의 불법 행위를 나열하고 즉시 중단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재혼 후 재산 보호를 위해 혼인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혼인 계약서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각자의 재산을 명확히 구분하고 상속 비율도 정해두는 거라고, 그럼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동식을 봤습니다. 동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영자 씨. 우리는 혼인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각자 재산은 각자 소유하고 상속은 각자 결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결혼하실 수 있겠다고요. 저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니 든든했습니다. 내용 증명을 받은 자식들이 다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습니다. 겁먹은 얼굴이었습니다. 미숙이 내용 증명을 흔들며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읽어봤으면 알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미정이 물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우리를 고소하시려는 거냐고요? 저는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뭘 잘못했냐고? 통장 동결시키고 집 비밀번호 바꾸고 동식 씨 폭행하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게 잘못이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세 자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유산 분배 계획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자식이 동시에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내 재산은 내 마음대로 쓸 거라고, 유산은 동식 씨한테 절반 너희한테 절반이라고
이게 싫으면 한 푼도 못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미숙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는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너희는 이미 충분히 받았다고 10년간 2억이 넘게 줬잖냐고, 그것도 모자라냐고 물었습니다. 미정이 말했습니다. 그건 그거고 상속은 상속이잖아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내 행복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는 거네. 세 자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그쳤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보라고. 너희들이 내 재혼을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고. 정말 나를 걱정해서냐 아니면 재산 때문이냐고 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미숙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처음에는 정말 엄마를 걱정해서였어요. 사기꾼한테 속을까봐요. 하지만 나중에는 재산 생각도 했어요. 미정도 고백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죄송해요.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희들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고, 돈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물었습니다. 미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살기 힘들어요. 애들 학원비, 생활비 돈이 필요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행복을 빼앗아도 된다는 거냐고요. 세 자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알았다고, 너희들 속마음 이제 알았다고. 이제 나도 내 인생 살 거라고.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나가달라고, 그리고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고, 나도 생각 좀 해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세 자식은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살 거니까요. 일주일 후 저는 동식과 함께 구청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자식들 몰래 조용히 진행했습니다. 구청 직원이 웃으며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동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75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동식이 물었습니다. 결혼식은 어떻게 할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간단하게 하자고, 동창들이랑 가까운 사람들만 모아서 하자고 말했습니다. 동식이 물었습니다. 자녀분들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초대 안 할 거라고, 어차피 안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동식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작은 예식장을 예약했습니다. 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동창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모두 축하한다며 꼭 가겠다고 했습니다. 친구 순이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영자야, 정말 축하해. 나도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사는데 내가 부러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결혼식 이틀 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막내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도 결혼식에 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자신은 어머니를 축하해드리고 싶다고, 남편한테는 비밀로 하고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고, 꼭 오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뿐만 아니라 손주 몇 명도 몰래 찾아오겠다고 연락했습니다. 큰딸의 딸 제 외손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축하해요.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식들은 반대했지만 손주들은 축하해 주는구나. 결혼식 전날 밤 저는 웨딩드레스 대신 한복을 꺼내 입어봤습니다. 분홍색 저고리에 연두색 치마. 아직도 잘 맞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75세 신부가 웃고 있었습니다. 주름은 많지만 눈은 반짝였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남편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일 재혼해요. 괜찮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복을 입고 화장을 하고 머리를 올렸습니다. 거울을 보니 설레는 신부가 있었습니다. 75세지만 마음만은 20대였습니다. 오전 11시 예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영자야, 너무 예쁘다. 동식도 멋진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 정말 아름다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동식 씨도요. 예식장에는 5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동창 친구들, 이웃들, 그리고 몰래 온 며느리와 손주들. 줄에는 고등학교 은사님이 서주셨습니다. 이미 80이 넘으신 분이었습니다. 은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신랑 신부는 58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혼합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은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어 무슨 결혼이냐고요. 하지만 저는 말씀드립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하객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은사님이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신랑 신부는 인생의 황혼기에 다시 만나 사랑을 확인했다고, 이것은 축복이라고,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은사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이것은 축복이었습니다. 은사님이 불렀습니다. 신랑 이동식, 신부 박영자. 두 분은 남은 인생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우리는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네. 은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두 분의 결혼을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행복하게 사십시오. 하객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동식을 보았고 동식도 저를 보았습니다. 동식이 속삭였습니다. 축하해요, 영자씨. 저도 속삭였습니다. 나도 축하해요, 동식씨. 그때였습니다. 예식장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돌아보니 미숙, 미정, 준호 세 자식이 서 있었습니다. 세 자식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미숙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정이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준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세 자식을 안았습니다. 하객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식은 행복하게 끝났습니다. 사진을 찍고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숙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사랑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그럴게. 그날 저녁 동식과 저는 신혼집으로 갔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우리 둘에게는 충분했습니다. 동식이 말했습니다. 영자씨, 행복해?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우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75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요. 결혼 후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동식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매일 산책하고 영화 보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자식들과는 한동안 연락이 뜸했습니다. 결혼식 이후로 몇 번 통화했지만 자주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딸 미숙이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미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미숙이 울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 행복이 중요한 건데 저는 돈만 생각했어요. 저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알아, 이제 알겠지?
엄마도 사람이야. 행복할 권리가 있어.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알겠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진작에 용서했어. 며칠 후 작은 딸 미정도 찾아왔습니다. 엄마 동식 아버지한테 인사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동식을 불렀습니다. 미정은 동식에게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했습니다. 그동안 신뢰가 많았습니다. 동식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가족이잖아요. 미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막내 아들 준호는 제일 늦게 찾아왔습니다. 아내와 함께였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못됐어요. 동식 아버님 다치게 하고.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 다 잊자.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하세요. 세 자식은 하나씩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저는 모두 용서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관계가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숙이 전화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자기 집에서 식사하지 않겠냐고 동식 아버님도 모시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갈게. 주말에 딸의 집에 가니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손주들도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왔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미숙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 생각했다고. 엄마도 인생이 있는데 자신이 너무 이기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미정도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엄마 행복을 응원할게요.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엄마. 저는 세 자식을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진짜 제 자식들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고, 엄마가 너희를 사랑하는 건 변함없다고. 하지만 엄마도 내 인생이 있다는 거 이해해줘서 고마워. 세 자식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은 행복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웃고 떠들었습니다. 동식도 자연스럽게 가족의 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주가 동식에게 음식을 건넸습니다. 동식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동식이 웃으며 받았습니다. 고마워. 저는 이 광경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구나.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77, 동식은 80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젊은 연인처럼 살았습니다. 어느 날 동식이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제주도 사진 봤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찍은 거네. 사진 속에는 바다를 배경으로 손을 잡고 있는 우리가 있었습니다. 주름은 많지만 표정은 행복했습니다. 동식이 물었습니다. 영자 씨, 올해는 어디 갈까? 저는 제안했습니다. 유럽은 어때? 한 번도 안 가봤잖아. 동식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파리로 가자. 우리는 매일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인생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다니. 어느 날 자식들이 모두 모여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었지만 그냥 모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미숙이 말했습니다. 엄마, 동식 아버님,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뭔데? 미정이 앨범을 꺼냈습니다. 이거요. 엄마랑 동식 아버님 사진 모아서 만들었어요. 앨범을 펼치니 결혼식 사진부터 여행 사진까지 가득했습니다. 웃고 있는 우리, 손잡고 있는 우리.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걸 보니까 저도 기뻐요.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요.
저는 자식들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고마워 애들아. 엄마 정말 행복해. 동식도 말했습니다. 저도 행복합니다. 영자 씨를 만나서 그리고 이렇게 좋은 자녀분들을 만나서요. 세 자식이 웃었습니다. 저희도 아버님 만나서 좋아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동식이 말했습니다. 영자 씨, 정말 고마워. 저는 물었습니다. 뭐가? 동식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한테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줘서. 나는 자식이 없잖아. 외로웠어. 하지만 이제는 영자 씨 자녀들이 내 자녀 같아. 저는 동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니까. 동식이 웃었습니다. 응, 우리가 가족이지. 75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어떤 사람들은 늦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행복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을. 중요한 건 용기입니다. 내 행복을 선택할 용기. 세상의 시선을 무시할 용기. 그리고 사랑할 용기. 저는 그 용기를 냈고 지금 행복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몇이든 상황이 어떻든 행복은 선택입니다. 당신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노년의 부모님이 재혼하신다면 축하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반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재산은 누구의 것일까요? 자식의 것일까요? 아니면 부모 자신의 것일까요? 부모도 사람입니다.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랑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외로워하신다면, 새로운 사랑을 찾으신다면 축하해 주세요. 응원해 주세요. 그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모두가 나이와 상관없이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